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은 자신의 SNS에 코스피 4,600, 성공적인 에이펙 개최, 관세 협상 방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은 주머니를 살찌우는 이런 독재라면 매일이라도 환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국민의힘 쇄신안에서 이재명 정권을 독재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000대를 돌파했고 에이펙과 관세 협상도 마무리되었지만 국민의 주머니가 살찌워졌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지방 거점 산업단지들의 연이은 침체와 제조업의 위기, 원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로 인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지금의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이유들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7, 80년대 군부 독재 기간 동안 민주당의 정체성은 반독재 투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기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웃도는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살찌우던 시기였다 말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박주민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체성조차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이 매일같이 환영하는 독재를 반대해온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주민의 발언이야말로 지금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은 자신들이 독재 중임을 부정하지도 않으며 부정부패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의만이 절대적이라고 강압하는 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민입니다. 박주민이 내가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재명 실드 치다 보니까 스텝이 꼬였는지 이런 소리를 이거 SNS에 적어놓고 지우지도 않았더라. 이 글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네네. 대단해요. 인트로 쓰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네. 박정희 전, 그러니까 60, 70년대. 네네. 70년대에서 80년대.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집권기. 그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 보면은 그 10%로 웃돈다고 제가 적었는데. 네. 10%가 거의 미니멈입니다. 이때 평균 한 15에서 16 이렇게 나와요. 네. 네. 지금 상상이 안 되지. 지금 우리 지금 성장률 뭐 2%, 한 3% 나오면 우와 성장 많이 했다 이런 2% 수준인데. 2% 나와도 괜찮다. 네, 괜찮다 그런 수준이니까요. 매년 막 13.5, 16.5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박주민 말대로 이 시기에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 그 운동권 학생들, 네네. 의식화된 사람들 제외하면은. 그렇게 군부 독재의 저항감이 나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대구에 살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셨다니까 박정희를. 대부분 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죠. 다른 것보다 진짜로 그 초가집 벗어나게 해줬다. 네네. 보릿고개 때 배 고른 거 끝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네. 보릿고개를 끝내줬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말씀을 어릴 때 저한테 자주 해주셨거든요, 부모님들이. 다만 이제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유신헌법을 유신 체제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반발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것도 저희 의식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시민사회 일각이나 학생 운동권 일각의 반발이랑 그 일반 대중 여론은 좀 괴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거 이후에 추모 여론은 또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그랬죠. 네. 예, 사진으로 잘 남아있죠. 네. 저도 그때 이제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대구 시민회관에 이렇게 빈소 차려놓은데 시민회관이 극장이었거든요, 거기가. 네네. 주로 이제 대구 시민회관이라는 데가 그 방학 때 이제 어린이 만화영화 보러. 네. 만화영화 태권브이에다 상영하는 그런 극장으로 쓰이던 그런 이제 큰 무대가 있는 그런 강당인데 그 영화 스크린 크기만한 박정희 사진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분향소를 운영을 했다고 당시에. 그게 이제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미취학 시절의 경험인데도 지금 각인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났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대규모 인파가 추모하는 걸 본 거는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그렇죠. 네. 그때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 상당수는 그 독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박주민 이 말이 틀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그 주머니 살찌우는 독재라면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재명이 과연 주머니를 살찌우고 있느냐?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지 일단. 네. 뭐 지금 이제
지금 그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게 아직 그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특히 이제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2분기까지는 네네. 3분기, 4분기는 아직 이제 통계가 안 나오고 해가지고 작년에 경제 지표상으로 경제가 어땠는지 체크를 하려면은 올해 한 하반기는 돼야 돼요. 올 한 3, 4분기는 돼야지 그게 나올 것 같거든. 한 10월까지는 아마 월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나오긴 했을 건데. 그 조사해 보니까 통으로 잘 안 잡히더라고. 안 그래도 이제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보려고 그랬는데 박수민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뺐는데 11월 나와 있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그러고 이때 지금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 거에 나왔구나. 12월 거까지 나왔구나. 그러니까 성장률, 물가 지수 말고. 성장률. 네, 성장률은 그거죠. 한 3월, 2월 돼야지. 근데 잠정치는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4년도 1년 통으로 성장률이 작년 한 10월 달인가 나왔거든요. 네. 통은 더 뒤에 나오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분기별 거는 이제 나오고 그거 나오면은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소득 그 뭐 중위소득이 많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죠. 지금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 시중에. 그러니까 현금성으로 꽂아줬다 사람들한테. 그거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사람들 소득이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통계치에 잡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나중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뭐 지금 뭐 주머니 살쪄준다 근데 나는 이건 동의하기 힘들다 이거야 일단은 내 체감상으로는. 그렇죠. 뭐 당장 제 월급 통장을 봐도 물가 상승률은 못 따라가잖아 다른 게. 그렇죠. 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고 뭐 거기다 독재 옹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은 착한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착한 독재다.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착한 독재는 없죠. 네. 그리고 착한 독재라고 말하려면 굳이 이제 그래도 착한 독재라는 게 있더라고 말을 하려면은 뭐 이를테면은 싱가포르 케이스 같은 경우를 봅시다. 뭐 어찌됐건 간에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로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뭐 어찌됐건 간에 국가적으로 이제 소득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독재를 통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적어도 봐라 그래도 우리가 독재를 했지만은 덕분에 이렇게까지 살게 되지 않았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면 박정희랑 전두환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는데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마저도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자, 이제 그런 와중에 국힘당 대표 이제 장동혁이 이번 주에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좀 결별하겠다. 이제 그거는 뭐 재판은 그냥 재판부에 맡기고 뭐 비상계엄이랑 결별하겠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내기는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다지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다.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일단 이제 그 쇄신안 발표 전날. 네. 국힘당에 정책 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승국 씨. 뭐 이제 일단은 개인 자격으로 입당했다. 그냥 이제 평당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양반이 개인 자격으로 입당한다고 하니까 이 국힘당 지도부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환영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그랬군요. 뭐 이제 그 환영 인사 통화하는 거를 뭐 유튜브로 중계를 했던 거 그렇거든요. 이러면 이제 고승국 환영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대외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그런 영상이 나왔다는 거는. 네네. 고승국 씨가 어떤 양반입니까? 뭐 지금 아주 우파의 아주 큰 기둥 중에 한 명이죠. 유튜브계에서. 그렇죠. 거의 뭐 우파의 김어준급 아닙니까? 그쪽 필드에서. 그리고 뭐 이제 한동훈이 이제 이 고승국 입당에 대해서 비판한 거 보면 이제 고승국이 지난 총선 때 국힘당의 그 정체성이 분명한 의원 101명만 남기고 그냥 이번 선거 지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다. 네네. 그 이제 그 당성이 자기들이 보기에 당성이 확실한 사람들만 남겨서 이기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번 지선 때는 지난 총선 때인데 이번 지선 때인데 다음 총선 때인가 뭐 그
영남 경북 쪽에 의석 30석 내놔라. 아, 네네네. 그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윤호개인 쪽에 30석 이렇게 몰아주면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정확하게는 이제 그 외부에 뭐 네. 우리 공화당이라던가. 아, 맞, 오공당 네.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의 뭐 자유와 혁신. 거기도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형태는 정당이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좀 더 이제 극우 쪽에 가까운 성향이에요. 네, 제 세력들에게 네. 영남에 자리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충청 수도권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윈윈이다.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어요. 고성국 씨가.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죠. 뭐 이제 왜냐면은 우리 고성국 씨가 우리 그 고성국 씨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김어준 때문에.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겨레의 그 뉴욕 타임스에 이제 고성국 씨를 이제 출연을 시키면서 그렇죠. 2012년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총선 뭐 그 당시에 있던 대선까지 해가지고 고성국 씨가 꽤 오랫동안 출연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낙곰수에도 몇 번 나왔었고 네. 그 인연으로. 그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뻔히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선거연대도 하고 뭐 그쵸. 이렇게 했었지만 그때 그해 총선 때 결국 일당은 새누리당이었고 박근혜 새누리당. 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은 다시 그 88석을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100석 넘었어. 120석인가 그 정도까지 안 갔었나 그때? 100석이 110석이었나? 새누리당이 과반 좀 넘어가지고 네. 100 하여튼 과반은 그러니까 150 몇이고 그렇죠. 한 과반은, 120석, 125석 정도 그렇습니다. 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많이 만회했죠. 많이 만회는 했는데 네. 어쨌든 일당은 안 됐단 말이야. 그때 그렇죠. 이명박 국정 지지율이 꽤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왜 새누리당 된 거잖아. 네. 그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고. 그렇습니다. 네. 그냥 패배했잖아. 네. 진보로 막 힘 합하면 이길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그냥 재탕이거든요. 우파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호개인 분들의 착각을 저는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겪어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길 것 같고 씨발 뭐 집회 나가 보면 뻥 차고 다 지금 윤석열 편 드는 것 같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단 말이야. 그때 보라보라 하지 않았습니까? 보라보라 할 때 아니었습니까? 보라보라가 뭐야? 통신당 보라색이었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통진당원이었던 시절. 내가 그때 민주당원도 아니었어. 문재인 대선에서 문재인 찍는 통진당원이었단 말이야. 서버 압수수색 당할 때 그때 막 서버 막으러 가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뭐 아무튼 그 이제 집회 나가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 여론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여론도 근데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싶겠지.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에서 보는 풍경이랑 여론조사는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조작됐다고 생각하기 쉽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여론조사랑 내 주변의 현실이 괴리가 크다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식이 그렇게 미치면은 윤호개인 집회에 나가지도 않겠지.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거기에 저는 그걸 안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집회에 나가 있는 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나라를 구하는 의협심에 나가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 현실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현실 도피고 안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지, 아주 깊게 들여다봐야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빨리 인정하시고 거기서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현실이 없어요. 그 윤호개인 그 담론하는 현실이 없고 그걸로는 현실을 담아내지도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 저를 포함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랬었지만, 그렇죠. 그 괴리를 가지고 그 괴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게 음모론이거든요. 김어준식 음모론. 그리고 그때 선거 부정선거론도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민운동도 있었고 이거를 음모론으로 메우면은 탈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세계가 완전히 그냥 뒤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현실 도피예요. 결국은. 네. 결국은 현실 도피입니다. 그 나이 먹고 현실 도피하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애도 아니고. 애들이야 이제 망상 속에서 살 수도 있지만 애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철들면서 이제 현실에 발을 딛게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성장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환단곡이 이렇게 심취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고학력자도 많은 거 보면은 네. 사실 뭐 애월은 아니면은 뭐 배움의 정도의 차이와는 이렇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긴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장동혁 쇄신안이 이제 뭐 고성국 씨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날 쇄신안 다음날 이제 그 인선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 정책실장에 이제 정책위의장, 정책위원장, 거기 정점식 씨,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우리가 아는 이름 조광원 시장, 조광원 전 시장이 지금 현재 남양주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정점식 의원이죠 이분 현역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근데 이 양반은 이제 그 대표적인 친윤 인사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정권이랑 이제 좀 거리를 두겠다라고 전날 좀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되는 인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쇄신안에 대한 진정성이 이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더구나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고성국까지 겹치니까 그냥 말뿐이구나. 선거용으로 면피하려고 그냥 립 서비스 한 거구나.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은 지선을 말아먹고 또다시 비대위가 들어서지 않을까 지금 그런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비대위로 넘어가려면은 그 어떤 당 내부적으로 네.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윤호예인이라는.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이제 그 만약에 지선을 말아먹었을 때 어떻게 나올지 장동혁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아니면 이제 민주당에서 했던 것처럼 바지 비대위원장 안 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질의 면밀 기간이 더 길어지겠죠. 왜냐하면 어떤 형식미는 갖춰야 되거든요. 네. 지선을 말아먹으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겁니다. 2012년에 민주당이 처한 상황보다 지금 국힘당이 처한 상황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 네. 한나라당이 지금 민주당이 국힘당에 적대적인 것만큼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지금 민주당은 국힘당을 그냥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 최대 목표가 국힘당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당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의 정치인들인데 당의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 가장 메인스트림 그 지지 세력들이 마인드가 그대로 정치인들한테 옮겨가서 그런 거예요. 국힘당 소멸시키는 게 지상 과제인 애들인데 선거에서 계속 물러나면은 설 자리 없어집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날을 뭐 길게 보고 앞날을 기약하기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이면은.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정말로 민주당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걸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도 확보해놓지 않으면은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김병기 미리 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장관 후보자 이혜원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네,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선거 말아먹었더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게 약발이 안 막혀요, 좀처럼. 이쯤 되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이혜훈을 네. 죽이려고 앉힌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이제 정부에 무시하고 그냥 쓸 것 같아. 뭐가 터져 나오는 게 많습니다. 네, 터져 나오는 게 막 굉장히 구질구질한 것들. 네네. 거의 이건 탐관오리의 표상이구나 그런 수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지지도 같은 경우는 굳건합니다. 다시 지금 60%대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갔을 겁니다. 네. 네. 어차피 50%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 3% 올라가면 다시 60% 회복하는 거거든요. 뭐 그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론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을 조작이다,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제가 접하는 이제 그 윤호기인 분들 중에는 뭐 선거도 믿을 수 없다, 선거도 조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다 이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 못 믿는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무슨 의미겠어요? 난 만약에 제가 선거를 못 믿는다라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완전히 조작당했기 때문에 선거는 하나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록이 들고 나서 선거에 두들겨 박살 낼 생각을 하면 하지.
그거 떠들고 선거 부정선거입니다 떠들고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선거 부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진정성도 의심하게 되고 그냥 그것도 현실도 기재해서 그냥 하는 소리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뭐 여튼 전환기 고성국은 좋겠다. 장사하기 좋습니다. 아주. 그럼요. 네, 좋죠. 전환기 고성국이 이제 김어준만큼 커지겠지. 아니면 이제 정권 차원에서 심각하게 때려잡을 수도 있을 거고 거기 들어가서. 네. 참 뭐가 되든 불행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김병기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로 못 다루고 넘어갔는데 뭐 이번 주에도 계속 또 이제 지난주에 못 다룬 내용들을 뭐 제껴놓고라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병기도 장난이 아니야. 예, 대단합니다. 네네. 뭐 지난주에 이제 못 들었던 내용 중에 그 대표적인 게 그 명절날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후보자들 2명인가 이제 인사 와가지고 뭐 봉투에 종이 가방에 500만 원인가 담아왔더니 예. 그때 예다 씨가 이거는 명절 선물로는 좀 너무 많고 공천 헌금이라기엔 적고. 씨발 이거는 그쪽은 이거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 거를 굉장히 그쪽 시세에 대해서 가격 형성을 딱 시켜놓은 전문가 느낌이. 그것도 김병기가 아니고 김병기 부인이 그랬다는 게. 네네. 야 이거 부부가 뭐 쌍으로 진짜 얼마나 헤쳐먹고 다녔냐 그런 생각이 들게 이제 만드는 그런 한 대목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잘 알지? 엄청났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번 주에 이제 좀 골 때렸던 게 1월 8일 미디어오늘 기사 하나를 잠깐 볼 텐데. 네. 이제 제목이 이래요. 반론 안 하던 김병기 뉴스타파 기자들에게 10억 원 소송 제기. 이게 이제 뉴스타파에서 김병기 의원실 이때 처음에 이제 아들. 네네네. 아들 뭐 취업이랑 입시 문제. 네. 대학 편입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보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반론권을 주고 계속 인터뷰를 요청을 했는데 김병기 측이 계속 거부를 했어요. 네. 의원실 쪽에서 그냥 안 한다 뭐 전화 끊어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나 가끔 이제 답글로 달아가지고 뭐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10억 원짜리.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언론중재위 거치지도 않고. 네네네. 그냥 이제 바로 민사로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시킨 정보통신보호법 개정안. 네네네. 그거 시행되고 나면 이 고소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10억 원으로 건 것도 그 법에 맞춰서 난 10억 원으로 건 것 같아 보이는데. 네네. 이거 이제 이렇게 지금 걸어놓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고소 걸린 사람이 이 뉴스타파의 기자 편집장부터 해가지고 기자 서너 명 되는 것 같아요. 업무를 못 봐 이 사람들이. 다른 취재 활동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거 고소 준비하느라 고소 대응하느라. 네네. 계속 팩트 체크하고 이제 자료 다시 검토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본연의 이제 보도 업무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언론 탄압입니다. 언론 탄압이 별게 아니에요. 여기서 김병기가 지더라도 상관없어. 일정 기간 그냥 이제 더 이상 보도를 하기 힘들게 발목을 잡아버리고 입틀막을 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고소 자체로. 네네, 그렇죠. 지금 극고라지다 김병기의 대응이 그런 거를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보도를 하면서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상호 이런 애들은 뭐 하나? 이상호 지금 이재명 중국 갔다 와가지고. 네, 봤습니다. 저도. 나 진짜 오바이트 나오겠더니 터 쏠리겠더라고 보니까 와. 굉장히 군경 씨를 아끼더라고. 무슨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아부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연전에 대고 나이 그만큼 처먹고 지 딸에는 지가 강단이나 언론인이라고 그렇게 광을 팔아놓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 뉴스타파 애들 10억짜리 소송 걸렸는데. 네. 한가합니다. 네네.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도 좋아 보이고. 공천연금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 보도 나온 게 보면은
그 22년 재선 때 구청장 시의원 공천받은 사람들이 각각 김병기한테 그러니까 원래 개인 후원이 1회 한도 500만 원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병기한테 1,500만 원 보냈다는 건 세 번에 그러니까 3년에 나눠서 3년에 이제 매년 500만 원씩 세 번 보냈다는 거고, 뭐 1,000만 원이면 이제 2년에 걸쳐서 500만 원 두 번 보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1,500 보내고 1,000만 원 보낸 사람들이 각각 민주당의 구청장 시의원 공천을 받았다라.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8일자 이제 동아일보는 국회의원 이제 그 서울시 네네. 국회의원 조사를 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후원 받은 내역들만 가지고 뒤져봤을 때 이렇게 7명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고액 후원하고 뭐 지방선거 때 공천받은 사람들. 네네. 이거 추려보면 이제 그 국힘이 2명이고 민주당이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 공식적으로 후원 잡힌 것만 그렇지 그 저기 뭐 예다 씨가 말한 것처럼 네, 공천원금 받은 케이스도 있다고 치면 공천원금은 이렇게 그 후원으로 잡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돈 거래가 훨씬 많았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김병기 관련해서는 뭐 저기 민주당 일각에서도 진성준이었나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특검 해야 된다. 특검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경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많이 받으셨던데. 누구? 진성준. 뭘로? 후원금. 물론 후원금은 불법은 아니긴 하지만.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러네. 진성준도 500만 원 받았네. 2,500만 4년 동안 해서 총합 2천만 원. 이야. 1등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아니야, 2,500만 원, 2천만 원 하나 있고 또 500만 원 한 건 있잖아, 밑에. 또 한 건 있어요? 네. 그러면 2,500이네. 2명이다, 2명. 진성준 많이 받았네, 후원을. 근데 이건 후원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정작 정청래는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즉 그동안에 김병기랑 대립각 세웠던 거에 비하면은 강경한 대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이런 방구 입장이 없고, 네. 그동안 김병기는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좀 이거 그냥 어떻게든 뭉개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럼 왜 김병기는 그리고 이제 김병기 최근에 어디랑 인터뷰했나? 거기서 자기 발로는 당 나갈 일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다 소명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제명은 당해도 탈당은 못한다 그랬죠. 김병기가 뭘 믿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또 추측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김병기가 폰을 2대를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뭐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게 뭐 세컨폰 이런 개념인데, 번호 2개 쓰는 개념인데, 네네. 김병기는 그게 아니고 한 대 폰이 녹음 전용 폰이라고 해요. 비밀번호가 19자리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철저 보안되는 녹음 전용 폰인데, 이걸로 자기가 들어간 회의나 뭐 뭐 회담 같은 밀담 같은 거 있잖아, 자기들끼리 의원들끼리 하는 거. 네. 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김병기가 터지면은, 그러니까 김병기가 터뜨릴 게 굉장히 많다는 거야. 폭탄을 들고 있다. 네, 폭탄을 들고 있어서 당에서 누구도 함부로 목치자 그런 소리 못 한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기존의 김병기 관련해서 올해 그 취업 관련이었나? 처음에 뭐였지? 그 의혹 제기됐다가 그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했다가 그냥 덮어버린 케이스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병기가 경찰 커버를 굉장히 잘 친다.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검찰 없잖아. 검찰 수사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경찰은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검경 관련해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것 어디 저도 이제 요즘 알고리즘 뜨다 보니까 저기 뭐 채널 A나 그런데 유튜브 대담들 정치 평론 프로그램도 가끔 보거든요. 네. 거기서 어느 분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검찰이랑 이제 경찰 차이점 관해서, 검찰 같은 경우는 만약 옷을 벗었을 때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좀 독립권이 보장되는 네네, 그렇죠.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이게 뭐 수사 외압에 둘 다 이제 좀 검찰도 눈치를 보고 정치적으로 고는 애들도 많긴 하지만은,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경찰보다는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훨씬 자유롭죠. 네. 경찰은 옷 벗으면 진짜 백수 되는데, 검찰은
다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변호사질이라도 하면 된다고 되는 거니까 아씨 더러움 나와서 변호사하지 그렇게 하고 들이받을 수가 있는데 경찰은 그게 안 되니까 경찰은 닭 튀겨야 돼. 잘리면 뭐 이제 줄 잘 잡으면 기업 같은 데 들어갈 수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이재명 같은 시장을 만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경찰이 훨씬 더 눈치를 보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수사 외압에 훨씬 약한 조직이다.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시키면서 경찰한테 수사권 몰아준 게 과연 그래서 이제 타당할 수 있는가? 수사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비춰봐도 김명기가 동작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쪽 지역 경찰까지 이제 완전히 장악했다. 뭐 그렇게 충분히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병기 건이 저도 이렇게 막 계속 이제 막 잡음만 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힘당이 이 호재들을 전혀 자기들 득표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가장 크죠 사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막 지지율 진짜 쭉쭉 빠져서 국힘당은 뭐 넘어가는 모양새가 나왔으면은. 뭐 김병기가 뭘 쥐고 있든 간에 민주당도 이렇게 버팅기지는 못하죠. 그쪽도 캥기는 게 많겠죠. 네. 많겠죠. 지금 뭐 숫자로 보면 차이는 있긴 하지만 분명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이름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뭐 민주당만 하란 법 절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뭐 살을 주고 뼈를 친다 이런 각오로 덤비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네. 그래서 뭐 선당 후사해서 뭐 좀 찔리는 애들은 이렇게 딱 빠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할 사람들을 이렇게 쫙 좀 그나마 깨끗한 사람들 쫙 그렇죠. 전면에 나서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우리가 더 깨끗하다 뭐 이런 좀 느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혜영 케이스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이게 이제 이혜영 케이스는 국힘이랑 민주당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혜영 케이스가 지방선거까지 쭉 간다. 만약에. 네네. 그럼 누구한테 과연 더 손해일까? 저는 국힘당한테 더 손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래버리면은 그 코어 세력 표싸움이 돼요. 이게 그 이혜영 케이스를 계속 끌고 가면은 그 무당층 사람들은 정치에 진절머리 납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건 이제 투표율이 떨어지는데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씨발, 진짜 찍어줄 데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투표할 데 없으면 투표 안 하는 거잖아, 결국은. 못 하는 거잖아. 지금 상황은 투표율이 높건 낮건 무조건 집니다. 높아도 지는데. 높아도 지고 낮아도 져. 높아도 지는데, 그럼 투표율 낮춘다고 좋으냐면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무당층을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무당층 중도 없다. 뭐 유력개인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옛날에 다 민주당에서 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2011년, 2012년 그럴 때 온갖 집회 다 그때 일주일 내내 집회 나갔다. 평일날에도 집회 맨날 쌍용차 집회 나오고 맨날 FTA 집회 나오고 맨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하고 다니고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내가 한 7, 8년 한 거죠. 네. 한 10년 가까이 한 거야 그걸. 다 선배님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했기 때문에 조언하는 겁니다. 네. 유비들은 빨리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후원 계좌를 통해서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10-8691-007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소금빵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재료 수 문제로 이제 지금 단발성으로 한 번 나오고 지금 더 이상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다음 재료가 혹시 또 들어오면 네. 한 번 정도는 더 출시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재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그게 이제 속재료가 문제일 거예요. 그게 그 두바이에서 직접 공수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게 네. 이제 사와야 되는 건 것 같은데 그게 물량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네. 자, 이제 이번 주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중 정상회담. 네.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였지? 1월 4일부터 7일까지였습니다. 네. 갔다 왔어요. 예, 중국 갔다 왔어요. 그 출발하는데 괜히 김혜경 둘이 손잡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김혜경 신발 뺏겨지고 막 그랬는데. 아, 그랬어요? 네, 그 신발 뺏겨져서 삐끗삐끗하는 사진 찍힌 게 있거든. 아, 그랬군요. 네. 스타트부터 뭔가 좀 꼴불견이었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꼴불견이었다. 그렇게 이제 갔다 왔어요. 아무튼. 네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 내용대로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정상회담 모두 발언 중에 나온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호혜 협력을 이어가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런 관계라는 건데요. 네. 이 역대 정부의 그 한중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는 조금 달랐어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게 2003년 이제 나온 거고. 네. 이명박 때는 이게 이제 지금의 그 관계로 된 거예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네. 그러니까 전면적에서 전략적. 약간 좀 내려간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쭉 흘러왔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그러니까 관계 설정이 바뀐 건 아니고 이거를 좀 더 내실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어떤 위치 설정? 네,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처럼 이제 내실화하자, 실질적인 이제 뭔가 관계로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놈의 실용주의. 그렇죠. 예, 실질적인 것을 이뤄내 보자. 이런 건데 그래도 상당히 좀 세 보이죠. 되돌릴 수 없는. 그렇죠. 비가역적이다. 시대적 흐름까지. 이게 되돌릴 수 없다는 건 혈맹 관계에서는 할 수 있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많이 오버했다. 아니 어떤 외교 관계도 그냥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랑 동맹 맺을 일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다시는 윤석열 같은 놈 안 나오게 할게. 이런 느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벗어난 적 없어요.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근데 좀 중국을 홀대하는 듯한 그런.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명박 때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였는데 네네. 사실 이명박도 친미 성향이 강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랬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스탠스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상당히 비슷한 스탠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명박은 부시 골프 카트 몰아주고. 그죠? 네. 윤석열은 미국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 파티에서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친미 성향이 좀 더 강한. 친미 성향이 강하면 아무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미국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 워딩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이재명은 여기다가 비가역적이라는 걸 앞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네. 이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허허 이렇게 좀 걱정 우려가 생기죠. 중국이랑 동맹 맺을 일 있냐고, 혈맹 맺을 일 있냐고, 미쳤냐고. 자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네.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해석의 여지가 많지요. 뭐 이제 흔히들 많이 이제 중국이 내세우는 게 그 뭐 시진핑도 이때 그 얘기 했지만 항일투쟁 동반자였다. 네네. 중국이. 이재명도 같이 했어요. 그 얘기를. 뭐 그거는 역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장제스가 항일투쟁 동반자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도 항일투쟁 동반자인 것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력 자체가 당시에는 장제스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전면전은 확실히 이제 그 장제스가 많이 장제스 했지만 덕을 많이 봤지만은 중국 공산당이 협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걔네들은 이제 뭐 테러 임무 이런 걸 많이 했지. 그러니까 막 근거지 폭파시키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나름 그러니까 모택동의 공산당도 그렇습니다. 일본이랑 열심히 싸웠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랑 그 협력 관계였다 당시에. 네네네. 그렇게 이제 광파라는 게 억지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굳이 이제 굳이 거기다 장제스를 끌어와 가지고 뭐 장제스가 다 했지 뭐 중국 공산당이 한 게 뭐 있냐고 뭐 있다고 시진핑이 이렇게 숟가락을 얹냐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일본에 관해서 이렇게 일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석한 기사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일본 아니면 타이완이죠. 아니면 뭐 미국. 네, 미국 혹은 타이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더 직접적인 건 타이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개방한 이후부터 중국이랑 수교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타이완이랑 수교를 그러니까 타이완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밖에 없다. 네. 대만은 중국 아니다. 원차이나다. 네네. 그거를 인정 안 하면은 중국이랑 수교 못 맺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제 거기에 비춰서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좀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미성남 안보실장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그냥 원래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발언 이후에 이 같은 표현이 다시 반복되거나 논의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별로 그러니까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좀 축소시켜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그 중앙일보 기사에서 퍼온 건데 이 중국에서 25년 7월에 EU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중국 EU 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접속점에 서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있고 이거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2018년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만남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추세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 이건 좀 이제 이번에 한 얘기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번 게 훨씬 세지. 그래도 이거는 조금 돌려 말한 바가 있죠. 좀 뭐 돌려 말하게 됐고 좀 유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 좀 거죠. 유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방향 좋아. 방향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더 서로에게 좋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이재명이 방중했을 때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 거는 양자택일해라 이거지. 줄 잘 서라. 미국이야 우리야. 양국의 이익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줄 잘 서라. 미국이야 우리야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늘상 하는 얘기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표현 강도도 상당히 높았다. 네. 그 다음에 이 중앙일보에서 이제 인용한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의 말에 의하면 미국의 자유주의, 다자주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미국이 역사를 역행한다고 보고 자기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비춰서 보면은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거는 중국 편 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좀 우려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트럼프 특히 2기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유엔을 탈퇴한 건 아닌데 유엔 관련 이제 그 부속 단체들 많잖아요. 아, 네네네. 대부분 다 탈퇴를 했어요. 미국이? 네. 아, 네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미국이 이제 유엔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게 이런저런 뭐 연명 단체 같은 데 다 가입 소속이 돼 있으면서 다 돼 있죠. 예. 돈을 엄청나게 뿌렸단 말입니다, 사실상. 아, 그렇죠. 네. 유엔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미국이 거의 담당을 했어요. 20% 넘게 25에서 22% 정도.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유엔에 돈을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단체에서 탈퇴를 하고 유엔에는 남아 있지만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백을 지금 중국이 치고 들어오려고 해요. 와닿을 리가 없죠. 그래서 유엔에서 영향력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돈을 많이 뿌리겠지.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 그러면서 또 이런 소리를 할 거란 말이야. 올바른 편에 국권이 서서 정확한 전략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소리를 이제는 할 거란 말이야, 시진핑이. 이러면 이것도 피곤해진다고. 아, 트럼프 외교 진짜 우려스럽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의도적인 고립주의를 좀 택하는 거죠. 네네. 더 이상 뭐 여기 그 쓸데없이 돈 쓰기 싫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돈이 쓸데없는 돈이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미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큰 요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근데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현재까지 미국의 어떤 능력이나 위상을 보면은 고립주의 택해도 뭐 택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어쩌려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는 뭐 유엔 말고 새로 그냥 아예 차리려는 건지, 하여튼 제대로 다극주의로 가겠다는 네. 신호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모두 발언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 뭐 한마디로 그냥 사실 중국 깡패짓 또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네. 이게 중국 깡패짓이 꽤 역사가 깊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주니가타 총영사를 한 지금 현재 이제 성신여대 동아시아 연구소에 있다고 하는데 연상무 네. 위원이라는 분이 정리한 걸 보면은 이제 최근에 그 개간 외교라는 외교 관련 그 학술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네. 논문을 이제 썼는데 여기에 이제 나온 걸 정리된 걸 보니까 2000년에 마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2000년에 이제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관세를 30%에서 315%로 올리는 조치를 취했어요. 왜 이런 조치를 취했지?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이건 거의 그 수입 금지 아니야 이거는 사실상. 네, 뭐 자국 글쎄요. 우리나라 마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너무 중국산 마늘이 많이 들어온다. 하여튼 무엇인가의 이유에 의해서 예, 관세를 상당히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한테서 수입하던 휴대폰 단말기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손해인 거죠. 손해죠. 네. 예, 마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네, 부가가치가 상대가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또 2000년에 탈북자를 북한에 보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가 문제냐 싶기는 하실 텐데 그때 당시 중국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인계받은 탈북자 7명이 있었어요. 이때에서 그 탈북자 얘기를 듣고 한국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한국으로 보내줘라. 탈북자 아니냐. 그래서 중국에 부탁을 했는데 중국에서 그냥 쌩까고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마음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확 달라이라마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부를까를 검토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중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달라이라마 초청 검토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먹힐 수밖에 없었던 게 앞서서 이제 이 마늘 케이스를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그러니까 주요 교역 대상국이었고 이때는 무역 흑자가 꽤 컸단 말입니다. 2000년 정도면은
뭐 아주 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커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 보기 시작하는 중이었죠. 네네네. 이때 이제 휴대폰 단말기 그러면 애니콜 같은 거 연락이 팔아먹던 시절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중국 자체적으로 폰 나왔나 모르겠다. 그때는 아마 안 나오지 않았을까? 2000년이면은 우리도 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재미 보기 시작하던 시절이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수출을 관련해서라도 특히나.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오면은 이제 2016년 네. 박근혜 정부 때로 넘어오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역시 사드 설치죠. 네. 네. 그래서 중국이 사드 보복을 때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한한령 때려버리고 네. 그때 막 뭐 어마어마했죠. 막 롯데마트 막 다. 저 롯데마트가 제일 타격이 컸죠. 컸죠. 왜냐면 중국에다 마트를 많이 지어놨거든. 네, 전면 철수를 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를 해가지고 네.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 애들을 엄청 줄여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저런 피해가 컸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보복을 한다. 깡패짓처럼 깡패짓에 가까운 보복을 때려버린다. 네. 그러니까 막 뭐 그런 거 외교나 군사적인 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복을 할 때 대응 수위를 맞추잖아. 이렇게 그렇죠. 상대방이 한 거랑 그 네. 이상을 하지는 잘 않는단 말이야. 물론 그렇죠. 아주 칼같이 맞추는 건 아니지만. 네. 하지만 중국은 한국 대상으로 아주 그냥 팍 다시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못하게 네. 강하게. 지금까지 늘 그랬죠. 네. 이거는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네. 2017년에 이제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10월에 중국을 방문을 하는데요. 네. 이때가 이제 그 혼밥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죠. 네. 이때 이제 중국이 한국에 3불 1한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합의를 했다. 사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만 네. 뒤에 뭐 어떤 여러 가지 공문서나 특히 군사 관련된 공문서 이런 거에서도 계속 등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네.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을 한 셈이 사실상 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3불,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게 뭐냐.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네. 그다음에 사드 추가, 두 번째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 협력이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좀 많이 족 같은데. 어마어마한 내정 간섭 아닙니까? 그렇지. 네. 아, 이거를 몰랐어. 이거를 받아주다니 심각한데. 네, 네. 막 강경화 장관이 뭐 아니다. 그냥 입장 표명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관계 어떤 공문서 여러 기관의 공문서에 이 3불에 관련한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함으로써 사실상 합의를 한 거다. 이거는. 네. 네.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한 3불 1한의 1한은 뭐냐. 이게 더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그러니까 더 직접적인 어떤 행동 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사드를 일단 놓은 건 놨는데 네. 중국 쪽에 절대 방향을 세우지 말고. 그러니까 사드는 공중 무기가 아니니까 미사일 네. 자체는 의미가 없고 레이더 조사를 중국 쪽으로 안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서해 쪽으로 안 하겠다. 뭐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됩니다. 서해 쪽으로 조사를 하면 중국 그 내륙 일부까지가 그 탐지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네네네. 중국이 이제 우리 기분 많이 상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신경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난리를 피운 거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건데 사드가 근데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일단 미국이 쓰는 거지. 미국이 쓰는 거잖아. 네. 근데 한국에 책임지고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치
약속한 것 같은. 이거 중국한테도 구라친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모르진 않겠지.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확 무릎을 꿇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야,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받아줘서 그렇지. 사드가 한국 땅에 들어왔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뭐 중국 놈들 바보는 아니고 이게 미국 건지는 알지. 그렇지. 근데 족쇄 채워버린 거죠. 그걸 핑계로. 네. 이게 그러니까는 되게 비대칭적인 거예요. 네. 중국은 뭐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막 한국이 입장 표명 뭐라도 하면은 거슬리면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너네 선 넘지 마. 니네가 뭔데 중국이 하는 거에다가 말을 얻냐. 네. 이런 식이잖아. 그러면서 지네는 더 심하게 했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 좀 이제 대비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일본에 대한 스탠스는 달랐잖아요. 아, 달랐죠. 다시는 뭐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잖아 그때. 지소미아 확 네. 중단시켜버리고. 네. 그런데 중국한테는 이렇게 완전히 거의 뭐 이건 거의 대가리 처박을 수준인데 굴욕 외교 그 자체인데 이건 지금 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네. 그냥 박근혜가 똥 싸가지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똥 치운 거다라고만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근데. 그 정도가 그냥 네. 적당히 똥 치우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 네, 그렇지. 어. 이거 이 기조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서해 구조물 냅뒀을 것 같은 그런 수준이야. 달라지지 않죠. 예, 네, 달라지지 않죠.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자, 이런 비대칭적인 관계가 한중 수교 이후로 사실 거의 지속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하지만 이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적어도 뭐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네네. 혹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도 이제 윤석열 정부 전반기까지도 대중무역은 늘 흑자였기 때문에 그 점에 그렇죠. 비춰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저자세를 취했지만 실리는 얻었다. 뭐 이제 굳이 평가를 하자면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제 한국이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네. 중국을 필요로 했느냐. 네. 이걸 살펴보면 그냥 크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뭐 경제 협력이죠. 네네. 우리도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그동안 중국에 좀 팔아먹고.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으니까 예.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좀 재미를 정말 실제로 좀 봤습니다. 우리가 경제 지금 뭐 다시 좀 많이 후퇴를 했지만은 한때 그 G7에 필적하는 레벨까지 올라갔던 게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중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휴대폰도 팔아먹고. 그렇죠. 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2010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약 11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 네. 연평균 456억 달러 네. 무역 흑자를 매년 중국으로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4,500억 달러 정도 네. 중국에서 10년 동안 벌어들인 거지. 그렇죠.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023년이었나 4년이었나요? 처음 적자 본 게. 2023년입니다. 그때 적자폭이 180억 달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엄청난 거라고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 흑자 본 거에 비하면 이 적자조차도 한참 못 미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그동안 장사를 해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한동안 중국이 지탱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 뭐 이 시기는 네. 한국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었던 때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생산 기지이기도 하면서 가장 큰 소비처이기도 했거든요. 중국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한국이 잘 뽑아 먹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많이 득을 본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동안의 어떤 좀 저자세적인 외교 스탠스를 이제 실용주의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정 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은 아니었죠. 네. 사실 중국한테 기대하고 있던 거는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네네. 중국을 통해 가지고 좀 중국을 지렛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쵸. 북한의 뭐 비핵화라던가 이런 네. 거에서 중국이 좀 목소리를 내주면은 네,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역할을 해주면 이제 북한이 좀 부담을 느껴서 네. 뭐 핵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정말 중국이 단 한 번도 네. 한국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또 중국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봤냐? 이걸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그 연상무 전 주니가타 총영사 이분은 이제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평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 정치적 안보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만큼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편 들면서 이렇게 좀 돈 좀 벌게 해주고 하면은 중국 편 들면서 이렇게 친중화 될 것이다. 그렇죠. 한국 자체가. 네네. 북한보다는 또 그러면 낫지. 한국이. 북한은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손 많이 가고. 그러니까 미국 견제의 축으로 봤을 때 북한은 사실 도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냥 혹 하나 더 붙인 기억이지 어떻게 보면은. 손 많이 가고. 그런데 나만 잘 구워 살면 진짜로 득이 많이 되거든 지들한테. 네네. 미국 견제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한국도 결국은 미국은 동맹 관계니까 혈맹이니까. 그렇죠.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네.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기대에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 조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국가적으로는 조지고, 네. 사적으로는 막 그 좋은 거 체맥이고 막 꼬투리 잡힐 짓거리들을 하게 이제 유도해가지고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이제 그런 짓거리도 해왔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은 한국과 중국은 결국은 동상이몽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이제 같은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절대 못 되는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뭐 중국 성장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한국도 이익을 많이 그렇죠. 얻었고 윈윈할 중국도 그걸 토대로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실제로. 근데 이 부분은 이 경제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지만 또 이런 대가가 있었어요 분명히. 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 분야인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를 잘했잖아요. 그렇죠. LCD 네. 디스플레이 잘하면서 막 TV 이런 거 굉장히 앞서 나갔고, 근데 그거 중국한테 다 털렸거든. 네. 기술 많이 뺏기고 그러면서. 예, 막 얘네들이 기술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한국 당시에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많이 빼내갔죠. 통으로 네. 돈 많이 줄게요. 진짜 많이 줬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중국에 넘어갔다가 이제 기간 끝나고 다시 넘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기술 다 털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중저가 지금 뭐 TV 같은 거 검색하면은 중저가 LCD TV들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다 그 중국 거거든. 그렇죠. 정말 사고 싶어. 그 샤오미에서 그런 것도 많이 뽑아내잖아요. 샤오미도 있고 그 TV 쪽 그 유명한 회사 뭐 하나 있더라고. 걔네가 되게 깔쌈하게 만들더라고. 저는 이제 그 중국 철강 쪽 철강 쪽 제품들 보고 좀 최근에 보고 좀 많이 놀랬던 게 네네네. 이게 이제 특히 미국에서 미국 공구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저가 라인업으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쯤에 중국으로 OEM을 많이 줬거든요.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공구 같은 거. 이게 스테인리스도 스테인리스 강제도 이제 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리고 물성이 좀 스테인리스가 물성이 좀 더럽거든요. 이게 그냥 철에다가 녹을 안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순 강철보다 강도가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좀 전반적으로 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스테인리스를 뽑아내는 것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인데 그래서 이제 저가 라인업으로 처음에 중국에 이제 많이 OEM을 그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품질 관리를 이제 본사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 그 생산 공장에서도 노하우를 습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중국제 공구 저도 이제 개쓰레기다 그러고 완전 무시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미국산 중저가 라인업까지 따라잡아버린 거야. 가격은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는데 거의 한 5분의 1 수준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의 동일한 레벨의 공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제가. 저는 그거 보고 진짜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따라왔구나. 중국을 지금 무시할 수 없다니까. 더 이상 무조건 QC 안 된다고 무시할 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무시해도 되는 애들이 아직 중국에 수두로 빽빽하지만 이제 정말 글로벌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생겼다고요. 중국 내부 기업에. 제조업 쪽에 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기지 역할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들로 이제 조금씩 치고 올라온 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게 마치 우리나라 성장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커가던 그런 모양새는 거의 뭐 다른 기업들하고 봐도 되거든요.
네. 이제 알아주셨군요. 아닌 거예요. 그 동향을 계속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이게 그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 수준은 아니었어요. 주방용품들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방용품들 장난 아닌 것, 진짜로 장난 아니게 된 거는 최근 2, 3년 들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전까지는 그냥 모양새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쓰레기였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 모양새도 뭐 그냥 그랬지.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사에서 중국의 생산 기지들을 이제 걔네는 본사는 QC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쵸.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면서 기술을 많이 알려줬거든. 이제 그것들을 습득을 하면서 그래서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총리님이 최근에 이제 그 여수산단이랑 포항 이번 주에 이제 포항제철 다녀오신 이제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쪽 제조업들이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침체를 겪게 된 게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얘네들이 과거에는 품질이 상대가 안 됐다고요. 국산 그렇죠. 철강이. 그랬죠. 예. 아무리 싸도 이거는 싼 값에 쓰면 안 되는 그런 철강제들이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 품질 격차를 많이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코가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네.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네. 중국으로부터 철강 이렇게 수입해서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성비 싸게 네. 워낙 싸니까 네. 그렇게 해서 팔았고 근데 나중에는 애들이 점점 퀄리티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야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철강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얘네 정말 많이 좋아졌다. 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무역이 적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적자 국면으로 확실하게 접어들었죠. 네, 확실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중국이랑 이제 딱 연 끊어도 되냐? 이제 뭐 이 새끼들 맨날 간섭이나 하고. 그건 또 아니죠. 그렇게 또 뭐 하고 싶어도 못하지 사실.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네. 수출은 그렇다 치고 네. 수입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수입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진출해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당장에 국교를 단절해 버리면 큰일 나지.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22%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 4분의 1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는 중국한테 좀 만약에 개겼어. 네. 이 새끼들 너무하잖아. 네. 했는데 야 그래 받지 마 이거. 네. 또 막아버리면 그렇죠. 와 이제 수입으로 이제 괴롭히는 거야. 네. 근데 이런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체로 원자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2차 가공해서 네.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네. 원자재에서 막혀버리면 마치 미국이 중국에서 히토류 받지 마 이거 하니까 야 그거는 좀 그러지 말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우리는 훨씬 심각하지. 지금 일단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는 있어요. 다행히. 근데 엄청 느립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수입 비중이 22.3%였는데 작년 2025년은 지금 잠정치가 21.7% 정도. 조금 더 됐나? 1% 정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은 매년 한 0.15% 정도 줄어드는 네.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느려요. 근데 뭐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새로 뭐가 대체할 게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가격적인 것도 있을 거고 중국 애들 거 싸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애들이 같은 가격에 같은 퀄리티로 막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중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힘듭니다. 그냥 당장 손절하고 미국이랑 그냥 쎄쎄쎄 하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지. 말도 안 됨.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하루 아침에. 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1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일견 이제 중국이랑 선을 확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힘들다 이런 부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권 특히 이제 뭐 이재명이
하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거 중국 대변인 아니냐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중 정서에 대해서 이걸 자꾸 한국 사람들 탓하잖아요, 이재명은. 그런 거 없는데 뭐 억지로 한다는, 뭐 억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너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라고 반문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랑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관계 유지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이재명 정부처럼 해버리면은 오히려 반중 정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반감만 더 생기는 거죠, 사실상. 오히려 야 정부가 너 왜 중국 편 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중국이랑 정말로 협력 관계라고 치면은 무역 적어도 외교 무대에서 외교 공개 석상에서는 둘이 그 합의 대립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그 자국의 여론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협력이 가능하다면 그렇게까지 합의 대립, 그러니까 프로레슬링 한 판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랑. 그 비공개 회담에서 또 딴 얘기를 하더라도 지들끼리 그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액션도 없고 뭐 공개 석상에서도 그냥 저자세로만 나온 것 같고 보니까. 아니 근데 뭐 하기로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MOU 체결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MOU 뭐 그런 거는 이제 좀 돈 좀 잘 이제 뭐 교역이나 이런 걸 좀 살려보자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MOU 국가 간 MOU 체결하는 거 가지고 제일 많이 깐 사람이 누구냐면 김어준이에요. 이명박 때 MOU 체결한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서류 쪼가리 한 장 만든 거라고 그렇게 까댔었거든. 똑같이 좀 까대야지 그러면은. 그렇죠. 뭐 깔 수는 있죠. 네. 원래 뭐 MOU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긴 하니까. 말뿐인 거니까. 그런 성격인 거니까. 물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 MOU가 시작인 거지, 시작. 중국에 대해서 그냥 저는 현상 유지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다. 그 정도는 보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어쨌든 하여튼 관리는 해야 돼. 관리는 해야지. 그렇죠. 관리는 해야 되고 갈등 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 하지만 반중 정서를 대중 탓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잘못된 부분이다. 다만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최근에 있었던 그 서해 구조물, 그 이재명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조금 넘어왔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이긴 합니다. 그게. 사실이긴 한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죠, 그게 또. 아니야. 근데 그거는 우리 영해도 아니기 때문에. 공해죠. 사실상 공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PMZ라는 게 그게 언제 설정이 됐더라? 그 김대중 정부 때 설정이 됐나? 일단 양 국가의 EZ 겹치는 부분. 그렇죠. 네. 거기를 이제 PMZ로 해줬어요. 이거 거기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재명이 공유의 바다로 얘기를 한 게 그 워딩 자체는 틀린 게 아닌데, 그럼 걷다가 구점을 왜 막냐고 대체. 구점을 박았는데 그걸 이재명은 무슨 뭐 양식 시설이 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양식 시설은 맞아. 말이 양식 시설이지. 그리고 남중국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좀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 방식이에요. 지금 이 방식대로 먹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방식은 맞는데 그래도 다른 게 뭐냐면은 이게 불법 구조물이 일단 아니다는 거. 합법도 아니잖아. 아니야, 합법이야. 국제법상 합법이야. 그래서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겉으로 보기엔 양식 시설이 맞거든. 근데 거슬리는 거는 그렇게 지어놓고서 얘네들이 양식 외에 뭔가를 하고 있는 눈치거든. 거기다가 박아놓으면 이제 제일 하기 쉬운 게 잠수함 탐지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얘네는 이제 없다고 배를 째는 거지. 우리 그냥 양식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근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우리나라 EEZ를 살짝 넘어와서 딱 그만큼에 있어요. 중국이 서해 구조물 12개인가 박아놓은 게 다 그런 위치에 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선을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합의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게 양쪽 EEZ, 그러니까 PMZ의 중간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선화시켜서 서로 거기는 넘지 말자. 그러니까 저쪽은 너네 하고, 이게 이제 국제법상으로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자고 중국이랑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이제 이건 끝나야 되는 거고, 그건 미국 관세 협상이랑 똑같아. 예. 하는데 일단 설명상으로도 맞고, 그 구조물 마치 우리나라가 영해를 떼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오버다. 과장된 겁니다. 예,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일부 이재명의 설명은 거의 맞아요. 네. 예. 안타깝지만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중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 새끼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아십니까? 동경 124도까지 다 우리 작전구역이다 이런 식으로 걔네는 하고 있거든. 그게 엄청 우리나라에 붙은 선이에요. 네. 124도면은 네. 이게 우리가 보통 동경 123도가 옛날 우리나라 기준시잖아. 그 일본 도쿄 기준으로. 네. 거기서 이제 1도 넘어간 124도잖아요. 거기가 우리 서해 거의 코앞이에요. PMZ 넘어와 아예.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뭐 방법 없대 그냥 사드 존나 조사해주고 존나 조사해주고 우리 모르는 일이다 그래버리면 되는 거지. 완전히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지. 네. 근데 이제 선을 긋는 거는 좋은 거다. 뭐 그게 정말 실제로 이어져야 되겠지만 서해 구조물에 대한 이제 서해에 관한 입장은 조금 지금 시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과장돼 있다. 유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 뭐 떼주거나 한 거는 아닙니다. 아니, 뭐 떼줄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기 뭐야 산둥함인가 그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씨발 그 족같은 전투기 날리고 그런 거는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살펴보니까 네. 진짜 그게 딱 영공을 침해했냐 이건 아니거든. 네. 영공 앞에 그 카디즈가 있잖아. 아디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방공 식별. 그러니까 연락 거슬리게 깔짝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경계에서. 깔짝깔짝.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비행기 날려가지고 야 씨발 넘지 마. 야 너네 좀 이거서 좀 더 들어오면 너네 선 넘는 거야라고 해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했고 거기까지는 레이더 조사 좀 해주고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배나 이런 거 군함 올라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나라도 띄워가지고 야 여기 우리 거야 여기 우리 선이야 하고서 거기까지는 다 했다. 작년에도. 저는 이제 중국이나 뭐 그 중국을 대하는 이재명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짜증 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거 정말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이 미개한 것들한테 희롱당하는 느낌이 들어 자꾸. 그런 느낌이 들죠. 예. 그게 싫어 사실. 예,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짜 뭐 이 정부에 기대할 건 아니긴 하지만 정말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이득 볼 관계는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 단절할 수도 없다. 그럼 현상 유지가 답이지 않는가. 네네. 뭐 등거리 외교라고 하잖아요. 네. 등거리 외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똑같은 거리만큼 중국한테 대하자 이런 거거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네. 네, 물론 미국이 이제 혈맹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중국 하는 짓이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트럼프 정부가 양아치 짓 많이 한 거 사실이죠. 특히 관세 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럼 중국은 양아치가 아니냐면 아니에요. 중국은 깡패예요. 그리고 트럼프 임기가 이제 또 끝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렇죠. 하지만 시진핑이 죽어야 돼. 그리고 시진핑 뒤지면 또 시진핑 후계자가 나오겠지. 그렇지. 시진핑이 또 그거 만들고 물러나던가 하겠죠. 그렇죠. 뭐 다음 얘기할 이 나라처럼. 네, 그렇습니다. 물려주겠죠. 자, 그래서 다음 얘기할 이 나라. 네. 작전명 Absolute Resolve. 이게 뭐 단호한 결의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략. 그래서 뭐냐면 뭐 그냥 절대 바꾸지 않는 결심이다. 작전명이 이래요. 네네. 1월 3일에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이제 참수 작전이 들어가가지고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나왔습니다. 미군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이제 미군이 그 타국의 어떤 특히 남미의 지도자를 체포한 케이스가 과거에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네. 진짜로 말 그대로 이거 이제 그 전략 구상만 많이 했던 그 참수 작전이라는 게 실제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입증한 게 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빈라덴 죽인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빈라덴은 국가 수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르지. 예. 와 이게 된다고? 예. 이제 정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사실 이제 이거는 러시아가 이 짓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럴 역량이 안 되니까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4년 넘게 전쟁 끝도 못 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푸틴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젤렌스키 체포를 해서 나오든지 젤렌스키 목을 따든지 그러고 싶었단 말이야. 그랬겠죠. 근데 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러시아랑 미국의 격차가 이 정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은. 네. 그래서 이제 마두로 체포까지 좀 타임라인을 한번 쭉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시작은 2020년입니다. 뭐 또 엄밀히 말하면 2019년이지만은 그래서 2020년 그 1기 트럼프 정부 때. 아, 네네. 2020년에 마두로를 처음 이제 마약 카르텔 수장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해요. 네네. 미국 그 검찰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두로 체포에 관해서 1,500만 달러의 현상금도 걸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그 혐의가 뭐였냐면 콜롬비아 반군 조직인 이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잔당이라는 공모를 해가지고 미국의 코카인을 대량 유통을 시켰다. 막 그리고 이 조직의 수장이 마두로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렇게 유통시키면서 정작 마두로 지 주머니만 채웠다. 이래서 이제 미국 그 법무장관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2019년에 처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 9월 15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뉴욕 남부지검으로부터 입수한 문건에 따른 문건 내용인데 이게 차베스 정권 때 이야기거든요. 처음 나오는 게. 차베스 전 대통령, 이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 반군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장혁명군이에요. 네. 얘들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무기로 코카인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차베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전 대법관 출신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차베스가 2005년에 자신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함께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반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다. 아, 네네. 이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차베스는 미국의 코카인이 넘쳐나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당시 이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에 대적하려고 했다. 네네. 그러니까 마약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게릴라전의 일환으로 봤다는 겁니다. 대미국 게릴라전의 일환으로 마약 유통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챙겼지. 뭐 이제 그 민주진보 진영에서 차베스를 많이 특히 반미의 영웅으로 꼽잖아요. 미국과 싸운 차베스인가? 뭐 그 책이잖아. 차베스 딸내미 재산이 지금 40억 달러로 추정이 되거든요. 40억 달러? 네. 그게 처음 보도된 게 2017년인가 그때 2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아. 이게 무슨 반미 투사 집안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그것도 달러로. 야. 마약 팔아서 번 돈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마약이라고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느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마두로 잡혀갔지만 마두로 자식도 아들인 거 있는데 얘도 10억 달러 정도. 다들 막 재산이 몇천조 원 되는 거야. 장난 아니네. 몇천억 원 되는 거야. 몇천조가 아니고. 그 장난이 아니에요. 얘들 축제한 게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마두로 정권 여러 인사들이 그 2019년 미국 검찰, 미국 남부 검찰에서 뭐 어디야? 뉴욕 남부지검? 뉴욕 남부지검 이 문건에 따르면 마두로 정권의 그 내각의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마약 조직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9년에 나왔던 문건에서는 마두로가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고까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마두로가 수장이다라고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지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현상금이 1,500만 달러였다.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게 묻혀 있다가 이제 25년 작년 1월달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취임과 출범과 거의 동시에 이 마두로에 대한 현상금을 2,500만 달러로 올려버립니다. 1,000만 달러로 올렸네요. 네. 이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어떤 그 무력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작년 8월달부터 했거든요. 네. 이 제재 들어가기 직전에 현상금을 5,000만 달러로 올려버립니다. 아. 완전 로또지. 장난 아니죠. 로또 이상이죠. 그렇지. 5천만 달러면 얼마야? 500억인가? 한참 요즘 환율로 아마 한 700억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그랬고, 작년 8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이제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2차례 격침을 했어요, 미군이. 이거 이제 우리는 맨날 이재명 깐다고 이런 거에 외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지만은 사실은 작년 여름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해상 봉쇄에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해상 봉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이 몇 번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마약 운반선이라고 하면서
민간 선박을 격침을 시켰고 두 척이나 격침을 시켰고 뭐 당연히 사망자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군사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 이제 미국 해군 전력 미국 해군 그러면 함대가 뭐 한 10함대까지인가 있고 이게 전 세계 바다에 다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이 중에 지중해에 배치됐던 그 제너럴 포드 항모전단, 제너럴 포드가 미국 지금 항모 중에 제일 큰 항모일 거야 아마. 아, 네. 제너럴 포드 항모전단을 카리브해로 전진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지중해에 있던 걸 끌어와가지고 이게 전체 해군 전력의 14%예요. 그리고 해병대원 3,000명도 카리브해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B2랑 B52 예를 들면 전략 폭격기거든요. 스텔스는 아닌데. 네. 뭐 대륙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전략 폭격기인데 얘네들이 베네수엘라 상공을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무력 시위를 몇 차례씩 했어요. 이렇게 쫄리는 거지. 이거는 장난 아닌 거지. 그렇죠. 장난 아니죠. B2는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그놈이거든요. 아무튼 무시무시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10월 달에도 마약류의 선박이라고 또 민간 선박을 4척을 격침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인접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 여기가 이제 베네수엘라 위쪽에 있는 섬나라거든요. 네. 옛날에 차베스가 여기를 한번 자기들이 먹으려고 한 적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감정이 안 좋아 이 나라 자체가. 이 토바고에다가 지금 미군이 전진 기지를 세우고 이 토바고 군이랑 미군이랑 합동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10월달에. 그리고 이제 각종 군장비들이 배치가 되고 이제 미군 부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이때 대표적으로 들어왔던 부대가 제160 특수항공전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별칭이 나이트 스토커즈거든요. 아 이번 작전에 투입된 걔네들이군요. 이 나이트 스토커즈 이번 작전에만 얘네들은 그 미국 특수전 역사랑 같이 하는 부대예요. 나이트 스토커즈라서 실제로 주요 특기가 야간 비행이거든요. 야간 저공 비행에 특화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아 맞다. 빈라덴도 이쪽에서 죽였다. 출동해가지고 헬기 그 빈라덴 잡으러 할 때 헬기 2대를 띄웠는데 이게 그 헬기 2대도 나이트 스토커즈 소속이고 각종 아무튼 특수작전에 이제 특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실현하는 역할들을 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가 10월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쯤에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참수작전 하려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정권에 들어왔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러니까 마두로 치려고 하나 보다라고 충분히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 군이 최고 경계 태세를 취해요. 이때부터. 그 준전체 상태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상황이 이때부터 좀 진짜로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들면서 마두로가 러시아, 중국, 이란한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란한테? 그리고 러시아가 화답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자기도 미사일 배치할 수 있다. 그 베네수엘라에 미사일 배치하면 미국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뭐 으름장도 났습니다만은 실제로 배치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력이 안 돼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느라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공격 다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막 중해산에 그러는 상황인데 북한군 데려와야 되고 북한에서 포탄 실어나가는 입장인데 남의 나라 줄 게 뭐가 있어 사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림장은 났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정황을 보면 이제 군사작전 임박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 정황상 트럼프는 이때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상황을 부인을 했는데 현상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정황 좀 조짐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베네수엘라 국내에서 GPS 교란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11월 달에. 아, 네. 자동차 GPS 같은 게 잘 안 먹히고 그러는 거야. 네. 이거는 군사위성 건드린다는 소리거든. 그 시험 삼아 재밍했을 가능성이 커요. 침투하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봐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곧 있으면 군사작전 벌어지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 즈음에 이제 영국이랑 캐나다 같은 나라들도 이제 좀 그동안은 첩보 제공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네.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그 첩보 제공을 중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간 선박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동안에. 이것들이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지금 국제법 위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정보 제공 못한다 그러고 영국이랑 캐나다가 손절을 냈습니다 이때. 그리고 좀 전쟁 범죄로 보이는 이제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그 마약 선박에다 붙이고 이제 민간 선박들을 공격을 몇 차례 했는데 이 중에 그 생존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생존한 승무원에 대고 이제 2차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이거는 전쟁 범죄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미 의회에서
공화당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11월달에 이제 한국 외교부에서는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진짜로 위험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쯤에 이르러가지고는. 자, 그리고 11월달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미사일 전쟁 며칠 안에 그랬잖아요. 네. 11월달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서 장군 철수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다가. 네.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마두로한테 사임을 요구를 했는데 마두로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베네수엘라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라고 해도 이거 좀 제대로 된 나라면 영국 폐쇄 이렇게 쉽게 안 나가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 무섭게 이제 F-35랑 F-22를 본토에서 떼어가지고 그 계속 날아다니는데 그 도리가 없긴 한데. 자, 미국이면서 베네수엘라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렇죠. 네. 가까우니까. 네. F-22 그냥 공중 구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유조선을 12척이나 납포를 합니다, 또. 오, 12척이나? 네. 이게 뭐 이제 막 중국 선적도 있고 그런데. 네. 납포했거나 하면 제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재한 경우는 아마 그냥 뭐 출항을 못하게 묶었거나 그럴 것이고, 납포한 네. 경우들은 주로 이제 베네수엘라 소속의 이제 유조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뭐 군벌 같은 데서 이제 석유 밀반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들 다 납포한 것들은 기름 다 빼가지고 미국이 갖는다. 기름도 털어가고. 그리고 이제 마약 운반선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서 마약 운반선 공격으로 사망한 베네수엘라 승무원이 뭐 99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사망자들이 다 마약 카르텔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12월 달까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1월 3일 날, 올해 1월 3일 날 이제 그 앱솔루트 리저브 확고한 결의, 단호한 결의 작전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전 실행하고 4시간 만에 마두로 부부가 전격적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미국 본토로 이송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뉴욕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재판의 이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1월 7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 마두로 재판에 이제 판사가 네. 너무 나이가 많아요. 92살이야.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판사 정년이 없나 봐. 네.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하면 하나 봐. 은퇴를 안 하네. 엘빈 헬러스테인 판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네. 이 지금 마두로 재판이 좀 사상 초유의 재판이고, 그 쟁점이나 뭐 증거 같은 거 다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재판이 좀 빡세고, 네.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좀 분량이 많다 보니까 길어질 여지가 큰데, 이 판사 나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렇죠.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심하면은 좀 아닌 말이긴 합니다만 재판 도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고령으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판사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재판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엎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그리고 이 판사 개인의 성향을 봐도 좀 빡셉니다. 이분이 이제 클린턴 정부 때 이제 임명이 된 판사인데. 언제적 클린턴이야. 그러니까 클린턴이면 90년대 아니야. 30년 2000년대지. 2000년 초반인가? 예. 아무튼 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정치권 눈치를 안 봐요, 이 사람이. 판결을 하는데 그냥. 그래서 정말 좀 판사 같은 판사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굉장히 좀 반대되는 그런 판결들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이 마두로 체포 과정에 있어서 좀 불법성을 다툴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앞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뭐 이제 베네수엘라 선박들 공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참수작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사적 행동들이 의회 승인을 전혀 안 받았어요. 미국 의회 승인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금 미국 공화당에서 들고 난 상황이거든요. 이거 다 충분히 해야 된다. 네네. 따져봐야 된다. 불법성 따져봐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체포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네. 근데 이 판사 성향을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거 좀 마두로 무죄방면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뭐냐 하면은 이 마두로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이니까. 네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리 폴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빡센 재판들을 많이 했어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게 그 위키리크스. 네. 그 폭로한 줄리안 어산지를 변호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산지가 무죄 받은 건 아닌데 수감은 피했거든요. 지금 뭐 저희 제3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수감을 피하게 결국 재판을 그렇게 끌고 나간 게 이 변호사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고 막 집념의 변호사 이렇게 별명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막 끈질기게 달라붙고 디테일이 굉장히 강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소송들 좀 빡센 소송들을 또 굉장히 긴 시간에 걸친 소송들에서 승소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마두로 재판관에서는 재판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냐 보면 애초에 마두로가 국가 수장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을 가진다. 이 부분이랑 체포 뭐 작전들 미국 작전 자체가 다 불법이다. 네네. 이것들을 쟁점으로 삼아서 이제 재판을 끌고 가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남미의 국가 수장을 체포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89년에 파나마 노리에가를 체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때도 이제 미국 법원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리에가 변호 논리도 지금 마두로 변호 논리랑 비슷했어요. 국가 수장이다. 네네. 한나라 국가 수장을 이렇게 국가 수장이니까 이제 뭐 외교관들 면책 특권 가지는 것처럼 국가수장도 면책 특권이 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세운 게 어딨냐 이렇게 나왔는데 당시 미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노리에가 독재자다. 저거 국가 수장으로 인정 못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당하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지금 마두로도 국제적으로 보면 부정선거 맞다라는 쪽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거 정당하게 정치한 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재판 전략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런데 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의회에서 지금 승인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불법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된다. 다만 근데 이제 판사가 우호적이지도 않고 변호사도 굉장히 빡센 사람이 붙었다. 이것들은 어떤 재판의 판결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TMI를 하나 해보자면은 이 작전을 인해 가지고 뭐 미군은 좀 부상자 7명, 그다음에 헬기 한 대가 파손이 됐어요. 네네. 격추당한 건 아니고 파손됐는데 뭐 비행은 가능해가지고 부대로 복귀해가지고 수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7명 다친 정도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베네수엘라 측이 사망자가 추정치가 75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전 다음 날 쿠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쿠바 사람이 32명이 죽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쿠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쿠바 정보국 요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쿠바 정보국 요원들이 왜 죽었냐? 쿠바 정보국 요원들 32명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호실에 있어요. 네네.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 경호실은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쿠바한테. 이건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차베스 정권 때 2002년에 그 베네수엘라에서 반정부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우파 쪽에서 우파 군인들이. 그래서 쿠데타는 진압이 됐는데 이후로 이제 차베스가 군에 대해 불신이 굉장히 커진 거야. 그래서 내 경호 못 맡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겠네요. 예. 이 쿠바 정보국이라는 데가 막 해외로 분쟁 지역에 용병도 수출하고, 그다음에 막 대미 첩보전도 굉장히 잘하고 미국에 이제 빨대 엄청나게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야, 대단한데? 네. 미국에다 빨대를 꽂아? 그러니까 미국이 첩보전을 거의 대등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비하면은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정보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견제도 잘하고 용병 수출도 많이 해온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경호국을 아웃소싱을 준 거예요. 차베스가 뭐 하루에 원유 5만 배럴씩 쿠바로 주면서. 그래서 이제 마두로도 이걸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싹 다 죽었다 이번 작전으로. 쿠바 손실이 만만치 않네요. 완전히 고급 인력인데. 이거 이제 보면은 결국 이런 겁니다. 뭐 마두로를 이제 뭐 지금 또 반미 투사로 이제 좌파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반미제를 할 거면은 그 미국 바로 밑에서 반미제를 할 거면 적어도 미국이랑 싸우면은 군사력은 갖춰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완전 뭐 4시간 만에 털린 거 아니야. 나라 전체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투사가 아니죠, 사실. 반미절로 장사질을 한 거지. 이거를 투사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수준이면은. 그리고 이제 군을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아웃소싱 주고 뭐
무슨 주권 국가가 그 자국 그 상공 자국 하늘을 그렇게 순식간에 뺏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면은 사실 뭐 미국이 아무리 스텔스기 많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거 국가를 침투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거 그 레이더 좀 깔아놓고 그 대공 미사일만 쭉 세워놔도 전투기 함부로 못 다녀요. 사실 아무리 스텔스기라 그래도. 근데 이 독재 국가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방공망이 잘 털려요. 하늘을 잘 털려요. 대표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라크가 당시에 군사력이 그냥 숫자적 그러니까 물량만 봤을 때는 전 세계 한 5위 안에 드나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라크전 터지고 뭐 이틀도 하루도 못 버텼어요. 하늘. 그냥 순식간에 그냥 전면에 공군 그냥 싹 다 공군 다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병대가 밀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이 독재자들은 어떤 면에서도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를 투사로 보는 건 진짜로 그중에서 제일 병신 같은 짓이에요, 사실. 이거 지금 이재명 정권도 지금 뭐 저기 내란 그 딱지 붙여가지고 군인들 많이 좀 홀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연말에 뭐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됐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액수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뭐 끝으로 잠깐 얘기하자면은 연말에 그렇게 행정부에서 예산 집행 늦어지는 경우들은 그동안도 왕왕 있었습니다. 네. 연말에 좀 예산이 멀리다 보니까 지체돼가지고. 근데 역대 어느 정권도 그 국방 예산은 그렇게 지체시킨 적이 없다고 해요. 좀 이렇게 국방 예산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정권은 그것도 없는 거야 지금. 안규백이 뭐 하나? 그러니까 그 어디서 이상한 그 똥방이 주신 그 앉혀놓으니까 그 모양인 거지. 개념이 없어가지고. 아니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또 한 150조인가 땡기겠다는데. 뭐 이번 주에 거기서 좀만 이렇게 하면 잘 했으면은 그 특히 국방 쪽은 그러니까 대략 뭐 한 1조 5천억 네, 그 정도 된다는데. 그중에 병사들 피복이나 피복 난방비가 600억 정도 그렇다는데. 네, 그리고 네. 저기 뭐야 그 전역자들 적금. 네네. 적금도 일주일인가 지체돼서 지급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제대로 신경 안 써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혹은 의도적으로 홀대한 걸 수도 있고. 네네. 이것도 어쩌면 독재자들의 특징일지도 몰라요. 참.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참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마두로 체포 같은 경우 진짜로 당황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죠.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죠. 네네.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베네수엘라가 상당히 또 이제 혼란해졌습니다. 뭐 원래 그렇죠.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베네수엘라가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는데 지금 트럼프는 정작 그렇게 이제 국가 수장 잡아가놓고 그 사회 안정화시키는데 일단 관심이 없어요. 석유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석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베네수엘라 사회 자체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네. 자, 뭐 그래서 그러니까 환영할 일도 아니다. 그렇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뭐 마두로도 나쁜 놈이고 트럼프도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혼파망입니다. 이거. 혼파망입니다. 사실상. 예.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끝으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